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시계열 발표를 맡은 이혜환이라고 합니다. 사내 세미나 첫 번째 발표라서 가장 기본인 뉴럴 네트워크부터 시작을 했고요. 어, 발표자들의 그 다양한 눈높이를 고려했을 때 수학적인 걸 엄청 깊게 판다기보다는 어떤 코드를 보거나 아니면 서로 간에 소통을 할 때에 이거는 댄스가 몇 개고 혹은 디멘전이 몇 차원이고 혹은 어떤 펑션을 썼고 라고 했을 때 바로바로 서로 알아들을 수 있을 수준으로 눈높이를 통일시키는 걸 목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그 단계는 일단 LSTM까지 단계를 나누었고요. 2주 후에는 또 LSTM 어텐션에서부터 또 다른 발전된 형태의 시계열들을 쭉쭉 발표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번 시간 요약을 하면은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인트로덕션을 먼저 쭉 말씀을 드릴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디뉴로와 KQC가 공동 작업을 하고 있는 근간이 되는 페이퍼가 이제 머신 러닝 더 스킬 오브 뮤추얼 펀드 매니저스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그 논문이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펀드레이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걔네들은 어떤 뉴럴 네트워크를 썼는지 그 다음에 RNN, LSTM 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뉴럴 네트워크를 소개를 하려면은 여기에 왼쪽 상단에 있는 여러 단어들을 전부 이해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웨이트, 바이어스, 액티베이션 펑션, 노드, 레이어. 그 다음에 이것들이 어떻게 작용하는 것인가를 했을 때는 포워드, 백워드, 프로파게이션, 그 다음에 로스, 옵티마이저, 에포크, 배치, 이터레이션 등등 그 하나의 뉴럴 네트워크를 이해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개념들이 많은데요. 이런 개념만 알고 있으면은 사실 뭐 ANN, DNN, CNN, RNN 뭐 무슨 NN이 붙은 애들은 사실 저 개념이 확실하면은 이해하기도 쉽고 심지어 코드로 구현하기도 매우 쉬운 애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드로 구현하는 거는 케라스를 사용을 했고요. 뭐 텐서플로우, 케라스, 파이토치 등등을 파이썬에서 쓸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케라스가 가장 그 직관적이고 또 텐서플로우에 비해서 쉽기도 하고 또 이런 레퍼런스도 많아서 케라스를 이용해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뉴럴 네트워크의 모든 시초는 요 뉴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요 뉴런은 이제 실제로 인간이 뭐 생각을 할 때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가장 작은 유닛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거를 바탕으로 이걸 인공적으로 만들어 보자 한 게 이제 결국 아티피셜 뉴런이 되는 거고, 요 아티피셜 뉴런은 따로 뭐 퍼셉트론이라고 불린다거나 유닛, 노드 등등 다양하게 불리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의 뉴런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인풋, 그다음에 바이어스, 웨이트, 액티베이션 펑션 요게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나열해서 쓰는 건 이제 비효율적이다 보니까 대부분은 매트릭스 폼이나 아니면 벡터 포메이션으로 쓰는데 일부 사람들은 이제 바이어스도 벡터 안으로 집어넣어서 한 번에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어느 다른 자료에서는 바이어스는 꼭 빼고 표현을 하는 등등 이제 아주 마이너한 차이는 있지만 저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되도록이면 하나의 그냥 매트릭스로 다 집어넣고 간단하게 표현하는 식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y는 f 그리고 그 안에 wtx 결국은 f가 액티베이션 펑션의 어떤 여러 종류 중에 하나를 고르는 사용자의 셀렉션 문제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웨이트를 어떻게 업데이트하냐 그리고 x를 집어넣었을 때 그게 아웃풋을 넣으면은 얼만큼 정확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흘러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를 설명을 할 때 사실 일반적으로 제일 사람들이 많이 아는 게 이제 심플 리니어 리그레션, 즉 피처가 하나인 1차원 요 y는 x, ax 더하기 b 꼴에 그걸 가장 사람들이 쉽게 이해를 하니까 요걸로 뉴럴 네트워크를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은 아까 봤던 artificial 뉴런의 그 어떤 노드나 그 연결선들을 이용하면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W는 베타 0, 베타 1이 이제 벡터꼴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X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는 바이어스를 살려줘야 되니까 1로 고정을 해놓고 이제 하나의 피처인 X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액티베이션 펑션이 다름이 아니라 리니어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보통 머신러닝 쪽은 부르는데요. 그냥 fx는 x꼴, 즉 아무것도 어떤 펑션을 넣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그레션도 사실은 이런 뉴런과 노드 혹은 뭐 매트릭스 폼으로 다 나타낼 수 있다. 이 점을 먼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걸 케라스에서 구현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림을 보여줍니다. 왼쪽에 이제 시퀀셜이라고 이제 순차적으로 우리가 모델을 쌓아갈 거다.
라는 걸 명령을 내려주고 덴스 레이어를 하나 깔아줍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하나의 레이어를 형성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은 아웃풋도 1차원, 그 다음에 인풋도 1차원이기 때문에 보시면 1, 인풋 디멘션 1 이렇게 써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그림을 보면은 이제 앞에 너는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값들이 몇 개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넌으로 뜨는 것이고요. 아웃풋도 그거에 몇 개가 나올지 모르니까 넌으로 뜨는 거고, 중요한 건 뒤에 차원이 이제 1차원에서 1차원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파라미터도 베타 0, 베타 1 해서 두 개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물론 실제로 리그레션은 이제 파이썬이나 R이나 등등에서는 이런 식으로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 로컬 미니멈에 이제 걸릴 수도 있고, 요거보다 훨씬 더 빠르게 수령하는 식들이 많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어, 아예 클로즈 폼으로 구해질 수도 있고요. 뭐 그런 기타 다양한 방식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베타 0, 베타 1을 찾을 때 이렇게 찾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앞으로 이제 계속 RNN부터 LSTM까지 계속 이 표를 이런 구현된 그림들을 많이 보여드릴 건데, 이게 익숙해지면은 이제 소통도 편하고 논문에서도 아 이게 이렇게 쓴 거구나 한 번에 구현 또는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게 이제 엔드 게이트와 오어 게이트도 뉴럴 네트워크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엔드 게이트라고 하면 이제 아까는 차원이 1차원이었는데요. 피처 개수가. 지금은 이제 피처를 두 개를 받습니다. x0, x1. 그랬을 때 이제 엔드 게이트는 둘 다 1일 때만 1인 거고, 오어 게이트는 둘 중에 하나 이상만 1이면 1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엔드 게이트를 구현하는 경우는 요 오른쪽에 화면처럼 어, 그냥 인풋 개수가 하나 더 늘어난 거 말고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펑션을 시그모이드 펑션을 쓰게 됩니다. 시그모이드 펑션은 이 수식처럼 돼 있는 거고, 실제로 그려보면은 이런 그림이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시그모이드 펑션의 특징은 이제 1에 영원히 가까이 갈 수는 없죠. 1로 수렴하고요. 마찬가지로 0에 가까이 갈 수는 없지만 0에 수렴합니다. 값이 크거나 작아질수록. 그래서 이제 시그모이드 펑션은 보통 지금처럼 0과 1,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쓸 때에 인풋들을 다 집어넣고 시그모이드 펑션을 딱 씌워주면은 그 값이 예를 들어 0.5보다 크면 나는 1로 반환을 하겠어. 뭐 0.5보다 작으면 0으로 반환하겠어. 라는 식으로 이제 한번 감싸주는 형태로 보통 굉장히 많이 쓰이는 펑션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시그모이드 펑션을 써주면 되고요. 사실 뉴럴 네트워크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형태에서부터 지금까지도 시그모이드 펑션은 가장 많이 사랑받는 펑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후에 백프로페게이션을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웨이트를 업데이트 할 때 결국은 미분을 해서 체인 룰을 적용을 시키는데, 아무런 펑션을 가져다 쓰면은 이 미분이 되지가 않아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값을 업데이트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꺾이는 시그모이드 펑션이 굉장히 많이 사랑받는 펑션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케라스를 이용해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차이점은 이제 인풋이 레이어가 1차원이 아니라 2차원이 들어왔음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게이트, 여기 제가 이름을 게이트라고 붙였는데, 두 번째 레이어에서는 인풋을 두 개를 받아서 하나를 내놓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럴 때 차이는 액티베이션을 시그모이드라고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랑 차이는 나는 거는 이제 그 총 파라미터 개수가 3개인 점. 이 이유는 이제 바이어스 하나와 인풋 디멘션이 2차원이기 때문에 1 더하기 2에서 3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엔드 게이트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하진 않지만 뉴럴 네트워크를 마찬가지로 핏을 해보면은 이렇게 값이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 인풋 값을 집어넣으면은 아웃풋 값이 어떤 숫자가 나올 것이고요. 저희가 마지막에 시그모이드 펑션을 취해 준 것처럼 이걸 이제 클래스로 분류할 때에는 이게 0.5보다 크냐 작으냐를 이제 덮어 씌워서 결과를 보면 됩니다. 참고로 이 텐서플로우 같은 경우는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데,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건 제일 최신 버전이다 보니까 뭐 프리딕트 클래스 이런 펑션이 있는데 이게 디프리시에이트 돼가지고 지금은 그런 게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거를 클래스로 보고 싶다 하면은 이제 그거를 넘파이나 뭐 각자 편한 어떤 기술을 써서 클래스로 바꿔줘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케라스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get, weight 이런 함수를 쓰면은 내가 실제로 지금 이 피팅된 요 모델이 각각 어떤 가중치와 어떤 바이어스를 갖고 있는지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걸 이제 반복문마다 프린트해서 또 이 어떻게 가중치가 달라지는지 또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실제로 값은 0.66 요런 값들을 갖고 있는 최종 모델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실제로 1, 2를 집어넣고 이거 계산을 쭉 해보면 나중에 요 0.582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한 거는 이제 사실 아주 간단한 지금 왼쪽 그림의 색깔이 진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나의 어떤 뉴런인데요. 사실 이걸 가지고 네트워크라고 하진 않습니다. 네트워크라고 하기에는 너무 일단 노드 수가 적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레이어까지 이루어진 애들이 여러 개 있어야지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그럼 레이어가 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시는 진한 애들이 인풋이고 여기 진한 애가 아웃풋이라고 하면 지금 이거는 요 artificial neuron 하나에 해당합니다. 여태까지 봤던 그림이고요. 마찬가지로 그 밑에 있는 애도 하나의 뉴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하나의 레이어에 하나의 층에 여러 가지 뉴런을 쌓았을 때 그걸 가지고 이제 무슨 레이어라고 부르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인풋이 담겼으니까 인풋 레이어 왼쪽이, 그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는 아웃풋을 내놓으니까 아웃풋 레이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가졌던 게 여태까지 보여줬던 두 개의 예시에 해당합니다. 여태까지 인풋 레이어가 하나 혹은 두 개의 디멘션을 가질 때를 봤고요. 아웃풋 레이어는 무조건 하나인 걸 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걸 가리켜서 싱글 레이어 퍼셉트론이라고도 부릅니다. 싱글 레이어라고 부르는 이유는 보통 인풋 레이어는 레이어로 카운트를 하지 않습니다. 얘는 그냥 들어와서 그냥 바로 나가기 때문에 뭐 따로 웨이트나 바이어스가 들어가질 않아서 그냥 싱글 레이어를 할 때는 인풋 레이어를 빼고 개수를 세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걸 싱글 레이어 퍼셉트론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뉴럴 네트워크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그 히든 레이어라는 게 이 사이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건데요. 이 히든 레이어라고 불리는 이유는 얘네들이 이제 인풋이나 아웃풋처럼 완전 다이렉틀리하게 어브저브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케라스에서는 웨이트를 다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손수 연산을 하면은 지금 여기에 무슨 값들이 다 담아 있구나를 구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인풋과 아웃풋만 보기 때문에 보통 얘네들을 히든 레이어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왜 근데 히든 레이어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지 이제 네트워크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해질 겁니다. 그거를 하나 굉장히 오랜 기간 풀지 못했던 문제를 풀게 해준 게 바로 XOR 게이트 문제인데요. XOR 게이트 문제는 이제 아까랑 똑같은 디멘전, 두 개의 피처를 갖고 있는 디멘전은 y가 오직 0일이거나 1,0일 때만 1의 값을 가지는 문제를 가리킵니다. 왼쪽 밑에 그림 두 개는 OR 게이트와 AND 게이트를 이제 아까 저희가 각 점에 대해서 0과 1 사이에 수백 개의 점을 다 찍어서 걔네들을 모델에 넣고 그 모델이 1을 아웃풋으로 내는지 0을 아웃풋으로 내는 색깔을 칠한 겁니다. 물론 실제로는 그 시그모이드 펑션의 일부분을 내놓기 때문에 여기에선 일부러 이제 그 클래스로 반환을 해서 색칠을 한 것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5월 게이트 같은 경우는 요 그 끝에 요 세 점이 잘 1로 나왔고 요 하나만 0으로 잘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엔드 게이트는 반대로 요 1,1만 잘 1로 나오고 나머지 다 0으로 나왔고, 실제로 그 사이에 무수한 점들을 찍어보면 이런 식으로 평면이 갈려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지금 artificial neuron 하나가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요거 여기까지 때문입니다. 즉 얘는 지금 저희가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고 있는데 하이퍼 플레인을 딱 한 차원으로만 나눠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AND 게이트와 OR 게이트가 잘 워킹을 했던 것처럼 보였던 거죠. 근데 XOR 게이트 같은 경우는 아까랑 똑같은 요 구조, 히든 레이어 없이 값을 집어넣으면은 어떠한 모델로 어떠한 웨이트를 넣든 에포크 혹은 이터레이션을 얼만큼 돌리든 결코 그 정답률이 0.5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XOR 게이트는 애초에 하이퍼플레인 하나로만 2차원을 분류해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제가 그냥 아무나 이니셜 웨이트를 주고 다른 모델 두 개를 돌려본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얘가 틀렸고요. 1,2 틀렸고, 얘 같은 경우는 0,0과 1,0이 틀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개 이상은 무조건 틀릴 수밖에 없는 정답을 내뿜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의 히든 레이어 없이 하나의 층만 갖고 있는 것은 결국은 하이퍼플레인을 한 번만 나누겠다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뭐 이 그림들을 모두 모델을 피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0,5, 0.5, 0.5를 집어넣고 그럼 이제 그 값이 나올 건데 그 값의 시그모이드 함수에서 0.5보다 크면 1로 0.5보다 작으면 0으로 색깔을 칠한 겁니다. 피팅은 딱 점 4개로만 한 겁니다. 모두 다. 네. 랜덤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5월 게이트에 똑같은 점 4개로만 가지고 피팅을 했을 때 어떨 때는 요 사선이 훨씬 더 이쪽으로 올라가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기울기가 달라져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맞습니다. 초기값이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그럼 이제 엔드 오월 게이트는 끝났고 이제 엑스 오월 게이트를 어떻게 그러면 구현할 수 있을까는 요 그림이 이제 쉽게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엑스오알 게이트를 이제 점으로 색깔로 표시하면은 이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1,0과 0,1은 색깔이 칠해져 있고요. 0,0과 1,1은 색깔이 안 칠해져 있습니다. 이걸 이제 하나의 평면으로 구분하려다 보니까 할 수가 없었는데 애초에 처음부터 두 개를 써서 평면을 두 개를 나눠줍니다. 그래서 제 뉴런 1이라고 써 있는 거를 기준으로 요 평면을 A1이라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A1보다 이 위쪽에 있는 거는 0으로 두고 밑에 있는 건 1로 두고 마찬가지로 뉴런 2를 기준으로 요 위쪽에 있는 건 1, 아래쪽에 있는 건 0으로 두면은 이 지금 저희가 A1과 A2라는 새로운 좌표를 가지고 콜디네이트를 바꿔가지고 오른쪽 그림처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P3와 P4가 모두 A1이 1이고 A2가 1일 때 그려지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제 요 선을 뉴런 3를 딱 잘만 그으면은 이걸 위쪽에 있는 건 전부 다 이제 1이다 라고 예측을 하면 되고요. 밑에 있는 거는 0,1이거나 1,0일 때의 그림이기 때문에 요 평면 밑에 있는 건 다 0이다 라고 예측을 하면은 저희는 XOR 게이트를 무조건 잘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요런 그림들을 저희가 여태까지 봤던 도식화로 딱 나타낸 게 밑에 있는 그림입니다. 보시면은 히든 레이어가 요 주황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하나가 생긴 걸 볼 수가 있고요. 히든 레이어의 노드 개수는 2개입니다. 2개인 이유는 뉴런 하나가 하나의 평면으로 다른 하나가 또 다른 평면으로 나눠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두 평면을 나눈 애들을 합쳐서 새로운 평면으로 나누겠다. 그렇게 하면은 요 그림처럼 잘 나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로 요런 게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이제 보시면은 베타 제로라든지 W의 노테이션이 훨씬 더 복잡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편의상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W 제로 요 위의 천자는 레이어의 순서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레이어는 0, 두 번째 레이어는 1.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I 제로는 이제 내가 전에 받은 애를 첫 번째 첨자로 쓰고요. 그 다음에 내가 받을 애를 뒤에다 씁니다. 그래서 I0라고 썼으니까 I가 1일 때는 10, 즉 W10은 X1이 H1으로 갈 때 곱해지는 가중치를, 그 다음에 W20은 X2가 H1로 갈 때 받는 가중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함수를 구현하면은 아까랑 다르게 댄스가 하나 더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그모이드를 썼고요. 둘 다. 디멘션이 마지막에는 1로 잡아주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디멘션은 2로 늘려주고요. 그래서 2를 받아서 2로 벌려주고 다시 1로 좁혀주는, 그렇게 해서 하나의 값을 받겠다.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파라미터 개수가 총 9개가 됩니다. 마지막 아웃풋 레이어는 웨이트가 2개, 바이어스가 하나니까 3개고요. 히든 레이어, 여기에 있는 거는 얘가 3개를 갖고 있고 얘가 3개를 갖고 있으니까 총 6개가 됩니다. 뭐 때로는 그 어떤 자료에 보면은 바이어스는 뭐 레이어마다 같은 걸 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바이어스도 노드마다 다 다른 값을 쓰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XOR 게이트를 여기 X를 딱 4개의 좌표, Y를 이거 해당하는 true 값들을 넣어서 모델을 fit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결과를 보시면 인풋을 00을 넣으면은 아웃풋으로 0.008이 나옵니다. 요걸 클래스로 바꾸면 이제 0이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쭉 하면은 저희가 원했던 결과 0110이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아까 여기에 핏한 모델을 가지고 이 0과 1 사이에 수많이 쪼개는 프로덕트를 집어넣어서 결과를 보면은 라인이 이쁘게 잘 두 개가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지금 2차원으로 그린 거고요. 밑에 건 3차원으로 그린 겁니다. 보시다시피 아웃풋은 사실은 시그모이드 펑션을 나와서 0과 1 사이 어떤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거를 확률의 개념으로 그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그림 자체는 이 확률에서 마이너스 0.5를 빼줘서 요 살짝 회색 빛깔로 돼 있는 요 하이퍼플레인이 0.5선, 0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예를 들어 0.991에서 마이너스 0.5를 빼주면 이제 0,1을 넣어주면 0.441이 나올 겁니다. 그럼 실제로는 이제 0,1은 0.441 거진 요 높이에 있는 아주 높은 값을 가지고 있다. 지금 한 이 정도 되겠네요. 요 화살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의 평면을 더 이상 그 디멘션에서 국한해서 보는 게 아니라 히든 레이어 속 노드를 늘려가지고 평면을 디멘션을 더 고차원에서 보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클래시피케이션을 바이너리로 하니까 딱 두 개로 나눠가지고 하나로 나눠서 위아래 그런 식으로 구분하는 게 이제 XOR 게이트가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한 가장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복잡한 수식이 나오는데요. 요거를 굳이 쓰는 이유는 뒤에서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넘어서 RNN, LSTM을 쓸 때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쓰지를 않게 됩니다.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오히려 가독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결국은 매트릭스 폼에 익숙해져야지 논문이라든지 구현에서 훨씬 더 간단해져서 제가 이거는 꼭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넣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식으로 바이어스 다 빼지 않고 그냥 귀찮아서 다 하나의 벡터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1부터 n0까지가 피처의 개수일 거고요. 요거를 하나의 x라고 넣으면은 히든 레이어는 요렇게 생긴 웨이트를 히든 x 인풋에 곱해주고 이제 어떤 액티베이션 펑션을 넣어준 값이 히든 레이어 요 하나 두 개의 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W의 디멘션이 굉장히 헷갈리게 됩니다. 나중에 특히 코딩을 하다 보면 헷갈리게 되는데 디멘션의 개수는 로우가 그 향후에 내가 보고 싶은 디멘션의 개수만큼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컬럼 개수가 지금 내가 인풋으로 받은 개수만큼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은 경우는 요 n1이 2인 경우 그래서 n1이 2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인풋으로 받은 건 제가 바이어스를 추가했기 때문에 3일 겁니다. 그래서 2 곱하기 3짜리 매트릭스를 곱해주면은 히든 레이어가 나올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웃풋 레이어는 악해서 받은 거를 받아가지고 그대로 또 다른 그거를 변형시켜줄 수 있는 바이어스를 포함한 매트릭스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밑에 있는 것처럼 사실 모든 그 최종 아웃풋 값은 연속해서 쫙 다 풀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두 개밖에, 히든 레이어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최종 아웃풋이 이렇게 S가 어떤 펑션이 두 개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건 S는 시그모이드를 제가 쓴 겁니다. 레이어가 여러 개 있으면 상관없고, 이 웨이트를 계속 곱해주고, 계속 어떤 액티베이션 펑션 주고,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네스티드 된 형태로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일련의 과정들을 가리켜서 forward propagation이라고 합니다. 즉, 인풋 값을 넣어주고, 이미 어떤 값들을 갖고 있는 웨이트 바이어스들을 이용을 해서 최종 아웃풋으로 저 멀리까지 내보내는 것을 forward propag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태까지는 이제 좀 뉴럴 네트워크가 어떻게 작동을 하고 어떻게 효과가 있고를 설명을 드렸다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럼 이걸 어떻게 가중치를 수정을 하고 혹은 거기서 사용자는 어떤 걸 알아야 되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뉴럴 네트워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처음에는 웨이트랑 바이어스를 랜덤하게 수를 갖습니다. 일반적으로 케라스는 바이어스는 다 0으로 처음에 주고 시작하고요. 웨이트는 보통 0과 1 사이에 임의의 값을 줍니다. 물론 이것도 리커시브하게 결과를 보고 싶으면은 랜덤한 그 시드를 넣어주면 항상 같은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던 forward propagation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풋 값을 넣어주고 최종 아웃풋 y를 넣어주면 이런 식으로 계속 네스트 된 걸 계산을 해주면은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컴퓨터한테 너무 쉬운 연산이라서 금방 결과값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y 값을 가지고 저희가 실제 갖고 있는 슈퍼바이즈 러닝이기 때문에 실제 갖고 있는 라벨이 있다는 가정하에 에러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뒤에 발전된 모델들은 슈퍼바이즈 러닝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라벨을 만들어내거나 하는 아주 참신한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 설명드릴 내용들은 전부 이제 슈퍼바이즈 러닝, 즉 추루 값이 있는 상태입니다. 여튼 그 값과 calculate 된 y 값을 가지고 에러를 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에러를 어떻게 하면 제일 많이 줄일 수 있을지를 고안해서 어떻게 하면 이 가중치를 얼만큼 바꿔야 되는지를 찾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가중치를 찾았으면 그거를 이제 업데이트를 시켜줍니다. 이 1에서 4의 방법을 사용자가 지정한 에포크나 배치 사이즈에 맞춰서 계속 반복을 해주는 게 사실 뉴럴 네트워크가 하는 전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그럼 어떤 걸 더 자세히 알아야 되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걸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에러를. 그리고 어떻게 넥스트 스텝을 결정 지을 것인가? 즉, 얼만큼으로 스텝 사이즈를 정할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자주 혹은 얼마 동안 반복을 할 것인가. 요 정도가 사실 사용자가 제일 선택을 많이 하게 되는 값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forward propagation 같은 경우는 코딩을 하다 보면 이제 디멘션이 헷갈려가지고 이 계산을 잘 하고 있어야 되는데 back propagation은 사실은 컴퓨터가 다 해주기 때문에 여기 위에 적한 디자인, 에러, 그다음에 옵티마이저, 그다음에 에포크 배치 사이즈를 정하면은 사실 백워드 프로파게이션을 일일이 사람이 손으로 다 구해서 요게 요만큼 옮겨간다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그럼 이 각각의 네 가지들의 항목인 어떤 게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오브 레이어스 앤 노드는 사실 이건 정말 그 참신한 사람들이 너무 많고 또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해보고 나온 결과들을 저희가 잘 받아 쓰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인 겁니다. 예를 들어 RNN, LSTM, GRU, 뭐 CNN, 기타 수많은 이제 무슨 뉴럴 네트워크들이 기본적으로는 레이어와 노드들을 가지고 이거를 이런 액티베이션 펑션을 넣고 레이어는 이만큼을 깔고 펑션은 요걸 집어넣고 얘랑 얘를 곱해주고 그럼 얘가 이런 의미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걸 이런 식으로 더해주자.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이 어떤 생각하는 일련의 방식을 다 그런 노드들을 마치 레고로 조합하듯이 쌓은 결과물들입니다. 그리고 제일 재미난 게 사실 LSTM인데 LSTM은 정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구나가 이해하면 굉장히 쉽고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런 디자인을 어떻게 했는지는 그 LSTM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depend on the purpose, 그러니까 사용자가 예를 들어 시각 자료를 어떻게 핸들링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CNN을 쓰는 거고 나는 시계열 자료를 쓰고 싶다. 아니면 자연어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문장을 쓰고 싶다. 하면 이제 RNN이나 LSTM을 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자가 펄포스에 맞춰서 쓰는 방식이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좋은 모델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목적에 따라서 시그모이드, 소프트맥스 혹은 렐루 등을 쓰게 되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이런 단점이 있구나, 이런 게 안 좋구나를 알게 되니까 렐루에서 뭐 리키렐루, 뭐 셀루, 엘루 정말 그 재미난 아이디어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꼭 알아야 되는 거는 사실 이 베니싱 그레디언트 프로블럼은 꽤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렐루라는 펑션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렐루는 양수면은 그 값을 그대로 반환을 하지만 0보다 조금이라도 작으면 바로 0으로 때려버립니다. 이런 펑션이 이제 그 시그모이드 다음 거의 시그모이드만큼 사랑을 많이 받는 펑션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 저희가 백프로파게이션을 할 때에 기본적으로 그 얼만큼 가중치를 바꿔줘야 될지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계속 연산을 체인 룰을 적용해서 곱해주면서 그 다음 k 더하기 1번째 w 값을 바꿔주는 것인데요. 이게 하나의 레이어는 그렇게 끝나지만 두 번째 레이어 더 밑으로 내려가면은 앞에 곱해진 거에다 또 곱을 해줘야 되고 또 곱해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미분값에 미분값을 곱해주고 또 미분값을 곱해주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시그모이드 펑션은 보시면 이렇게 납작하게 생긴 애가 시그모이드 펑션을 디퍼런시에이트 한 경우인데 값이 0에서 0.25 사이밖에 안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곱해주다 보면은 이
저 멀리 인풋 레이어 앞에 있는 웨이트나 바이어스는 사실 W가 바뀌질 않습니다. 그게 베니싱 그레디언트 프로블럼이라고 하는 것인데, 즉 그레디언트가 점점 소멸해 간다. 그래서 끝에서만 뭐 자꾸 바뀌긴 하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문제를 베니싱 그레디언트 프로블럼이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렐루 같은 애들은 디퍼런시에이트를 하면은 이제 양수면 무조건 다 1로 갑니다. 즉 얘는 바뀌는 그 에러 미분한 값을 그대로 그 레이어 그 다음 바이어스나 웨이트에다가 적용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급진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가중치를 바꾸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면서 되고요. 그 이유는 이제 미분을 했을 때 값이 1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러면 렐로 무조건 쓰지 시그모이드 왜 쓰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렐로는 보시면은 0보다 작으면 다 0으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예, 까딱 잘못해서 음수가 나와버리는 순간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웨이트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뉴런은 죽은 뉴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리키렐루라고 하는 건 재미나게도 0보다 작으면 그럼 기울기를 0으로 안 주고 살짝 밑으로 꺾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혹은 살짝 곡선으로 준다든지 엘루처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찾고 그럼 이걸 해결하기 이런 펑션을 쓰자. 또 그 문제를 찾고 펑션을 쓰자.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사용자가 선택을 많이 하는 부분들이 그럼 에러를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인가? 사실 에러는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보시면은 probabilistic losses, 뭐 regression losses, hinge losses 종류가 많고 이것들이 전부 케라스에서만 지금 제공을 해주는 애들인 거고요. 사용자가 나는 이런 걸 쓸래라고 각자 펑션을 정하고 또 집어넣으면 그런 로스를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probabilistic loss라고 하면 보통 클래시피케이션에 쓰는 로스를 가리킵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0과 1 사이에서 내가 어떤 값을 가질 때 그게 그 값을 자체로 그냥 확률로서 해석을 할 수 있는 로스를 가지고 그렇게 나오는 애들 가지고 이제 probability loss라고 하고요. 리그레션 로스는 이제 보통 연속형에서 흔히 잘하는 민 스퀘어 에러 같은 애들이 대부분 있는 애들이 이제 리그레션 로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당연히 내가 만약에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다. 그러면은 probability loss를 써야 되고 그 중에서도 나는 바이너리다 혹은 멀티 클래스다 혹은 굉장히 나는 0, 1, 0, 0, 0, 0, 0, 0, 1, 1, 0, 0, 1, 0, 0, 0, 0 이런 식으로 되게 스파르스하다 혹은 뭐 나는 시간 개념이 들어있다 등등등 각자가 사용하고 있는 어떤 y 값의 특징에 맞춰서 그 또 골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보통 바이너리로 제일 많이 사람들이 쓰는 것 중에 하나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클래스인데요. 그 함수는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true 값은 1과 0 둘 중에 하나일 것이고요. p는 이제 predict 값인데 시그모이드를 이제 거쳐서 온 값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0이나 1을 갖지 못하고 매우 0에 가깝거나 혹은 매우 0에 가깝거나 그 사이에 어느 값을 갖고 있는 값이 나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실제 true 값이 1일 때는 이제 만약에 1에 굉장히 가까운 값이 나오면 사실상 0에 가까운 값이 나오고요. 반대로 내가 0으로 가깝게 예측을 했었으면은 이제 무한히 큰 에러 값을 갖게 됩니다. 반대로 이제 실제 값이 0이면 내가 1로 예측하면 굉장히 무한히 큰 값을 나오고 실제 값이 0인데 0을 하면은 굉장히 작은 값. 이런 식으로 결국 로스는 어떻게 계산하냐의 차이만 있을 뿐 내가 틀리면 에러를 크게 주고 맞으면 에러를 적게 주고 라는 어떤 기본 개념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은 내가 어떤 로스를 쓸 건지는 사용자가 어떤 류의 데이터를 다루고 있는지에 따라서 맞춰서 써야 된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옵티마이저 부분인데요. 옵티마이저도 지금 케라스에서 제공하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한 두 개 RMS 프롭이나 FTRI 이 정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베이스가 그레디언트 디센트 베이스입니다.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하면은 이제 내가 현재 서 있는 위치에서 가장 값이 빠르게 떨어질 수 있는 값을 찾아서 내려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제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그림처럼 내가 현재 서 있는 동그라미 위치에서 실제로 글로벌 미니멈으로 가는 길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요만큼 미분해서 가면은 그 지역의 스콥에서는 내가 제일 값이 빠르게 적어지고 있어 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값만큼 업데이트를 쳐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백프로페게이션에서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점점점 이동해 가는 형태, 그러한 어떤 크기를 결정하는 방법론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이제 재미난 점은 사실은 어떤 옵티마이저를 쓰는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게 그 옵티마이저에 꼭 필요한 변수들이 러닝 레이트가 들어가는데요. 그 러닝 레이트를 어떻게 주냐가 사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대다수 방법론들이 그레디언트 디상트를 쓰기 때문에 그레디언트 디상트가 가지는 한계점들을 보유하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시가 지금 오른쪽 화면인데요. 위에 보시는 모델은 제가 XOR 게이트 만들었을 때 똑같이 만들었던 모델입니다. 차이점은 아까는 러닝 레이트를 0.1로 준 아담 옵티마이저를 썼다면은 지금은 그냥 기본 아담 옵티마이저를 썼거든요. 차이점은 이 기본 아담을 썼을 때는 러닝 레이트를 0.001로 주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모델을 똑같이 에포크를 1000번을 돌리고 훈련을 시켜도 결과값은 맞추지 못합니다. 정확도가 0.5밖에 안 나옵니다. 이 이유는 지금 얘가 로컬 미니멈에 빠져 있기 때문에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옵티마이저를 이걸 써놓고 내가 다른 거는 건드리지 않고 에포크만 이제 막 늘려야지 라고 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니셜 밸류를 바꿔본다든지 러닝 레이트를 바꿔본다든지 혹은 뉴런의 개수를 노드를 늘려본다든지 해야지만 사실 아까처럼 이쁜 그림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에포크와 배치는 사용자가 훈련을 얼만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내용들이라서 굉장히 이해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탈 데이터가 1000개가 있으면요. 배치 사이즈를 100번을 준다라고 하면 이제 요 100개만 가지고 집어넣고 웨이트 한번 싹 바꿔주고 두 번째 100개 넣고 웨이트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어, 포워드와 백워드 프로파게이션을 요 배치 사이즈만큼 한 다음에 해줘가 됩니다. 그럼 결국 이터레이션은 요 배치 사이즈, 토탈 데이터를 배치 사이즈로 나눈 만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하게 될 거고요. 그렇게 전체 데이터를 다 썼을 때에 에포크가 한 번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케라스 같은 경우는 배치 사이즈를 32로 이제 디폴트를 주기 때문에 보통 사용자들이 에포크 1000번 돌릴래? 라고 하면은 나는 전체 데이터를 다 쓰는 과정을 1000번 돌릴게란 뜻인 거고 사실은 그 과정 안에서 전체 데이터 개수가 n개겠지만 n 나누기 32만큼 이터레이션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에포크 한번 늘려주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에포크 늘려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해서 계산이 연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제가 아까 이게 로컬 미니멈에 빠진 게 아닌가라 생각했던 이유가 이제 에포크를 10만으로 늘려도 여전히 그 프리션 값이 좋지가 않아서 물론 더 뜯어봐야 되긴 하지만 이런 경우를 가지고 이제 에포크를 늘리는 게 의미가 없다. 노드를 바꾸든지 펑션을 바꾸든지 어떤 식으로든 모델을 교체해줘야 되는 상황에 왔다라고 이제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로컬 미니멈이라고 하면 이제 결국은 저희가 로스를 최소화하는 걸로 가고 싶은데 이제 그거보다는 크지만 어쨌든 이렇게 움푹 파여 있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이 적용할 수 없는 그 점에 머물러 있는 상태인 거고요. 흔하진 않지만 새들 포인트라고 하면 이제 말의 안장처럼 그 부분만 평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방향을 좀 틀어서 확 내려가면은 또 내려갈 수 있는데 그 지점에 도달하는 순간은 이제 그 미분값이 0이라서 내려가질 않는 그런 상황도 있긴 합니다. 지금 화면에 띄어져 있는 그림은 이 모델이 이제 10만 번 돌렸을 때마다 이제 로스를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로스를 찍어본 겁니다. 보시면 이제 단위는 0.0000 하고 이제 7일인 거니까 굉장히 작은 값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시면 이제 얘가 결국 0으로 가지 않고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뭐 하는 거를 이게 지금은 라인 플랫인데 하도 이제 10만이라는 숫자가 커서 이렇게 그냥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얘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그 조그마한 이제 어떤 홀 안에서 지금 계속 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디뉴로 측에서 저희가 같이 보고 있는 그 논문은 머신 러닝 더 스킬 오브 뮤추얼 펀드 매니저스라는 논문입니다. 그 논문에서 쓰고 있는 모델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바로 요 형태인데요. 실제로 지금 요 출처가 그 자료이고요.
보시면은 히든 레이어 하나이고요. 인풋 레이어는 그 총 61개의 변수를 씁니다. 이건 이제 펀드마다 달라지는 값은 59개. 펀드마다 달라지고 이제 시간마다 또 달라질 거고요. 그다음에 펀드마다 항상 같은 값인 요 매크로 에코노믹 인풋이 두 개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시간에만 디펜드 할 거고요. 총 61개의 인풋을 넣어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스파이라는 펀드에 2020년 자료 값이 하나를 딱 넣고 왔다, 트레이닝, 웨이트 계산해서 로스 값이 구해지고, 2020년 2월 거 넣고 또 로스 값 구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훈련의 데이터의 사이즈는 이 61개가 아니라 61개는 피처 개수인 거고 내가 얼만큼 데이터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얘한테 얼만큼 정보를 넣어줄 수 있냐가 될 것입니다. 어쨌든 피처 개수는 총 61개를 넣고 히드는 64개로 늘리고요. 늘릴 때는 렐루를 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아웃풋 레이어로는 리니어를 쓰고 하나로 잡아주는데요. 그 값을 어, 네, 그 값은 이제 저거 어브노말 리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걸 구현은 사실 간단합니다. 이렇게 64로 넣어주고 인풋 61일 거고 렐로 넣어주면 이런 식으로 구현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걔네들이 쓰고 있는 파라미터 개수는 4033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자료는 그 논문에서 발췌한 건데 Z1이라고 이제 히든 레이어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마지막 아웃풋 레이어를 어브노멀 리턴은 이렇게 그냥 리니어 리그레션만 한 값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프리딕션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해가 한 가지 이제 해석이 좀 어려웠던 부분은 요 그림 자체를 제가 그 자료에서 가져온 그림이거든요. 근데 요 아웃풋 레이어에 이제 엡실론을 집어넣어서 마치 에러처럼 보이게끔 해놨는데 왜 이걸 요 표현을 썼는지 이게 뭐 실수인 건지 아닌지는 조금 더 판단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근데 어쨌든 근데 마치 이게 그 빼준 값을 예측해주나 뭔가 처음에 그런 식으로 잘못 생각을 해가지고요. 네, 그래서 뭐 어쨌든 이런 표현이 있어서 확실히 이거 어브노멀 리턴을 예측하는 거 맞구나라는 걸 이제 확실히 했습니다. 그래서 어, 요약하면 그 논문에서 쓰고 있는 거는 사실 논문이 이거를 처음으로 들인 것도 아니고요. 2020년에 다른 이제 논문이 이걸 써서 이게 좀 워킹 잘하더라. 그래서 우리도 싱글 원 히든 레이어짜리 가져와서 쓰겠다. 인 거고요. 걔네들이 이제 대신 우리는 이거를 뭐 61개다. 우리는 굉장히 많다. 뭐 이런 게 이제 차이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했을 때 잘 맞춘다라 설명드릴 것 같습니다.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제 저거 노멀라이즈라고 하면 이제 뭐 예를 들어 변수가 얘는 뭐 키고 얘는 몸무게면 얘는 이제 170, 180 이럴 거고 얘는 뭐 두 자리 숫자일 건데 거기에 이제 그 값을 그대로 넣는 게 아니라 뭐 민맥스 스케일러를 쓰다든지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써서 가지고 각각의 피처들의 값들이 0과 1 사이에 있어야지만 왜냐면 여기 있는 이니셜 돼 있는 웨이트와 바이어스들이 마찬가지로 0과 1 사이의 랜덤 값이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이제 모델을 빠르게 수렴시켜서 잡아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모델을 굉장히 간단한 모델을 쓰고 있다. 구현도 너무 쉽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RNN LSTM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뉴럴 네트워크 그림이지만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을 하이퍼 탄젠트 펑션을 쓴 하이퍼 탄젠트 하면 여기 좀 복잡한 이런 식을 갖고 있는 펑션인데요. 요거는 이제 뉴럴 네트워크 지금 여태까지 봤던 겁니다. 여태까지 이걸 이렇게 돌려가지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피드 포워드를 그림을 봤는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RNN은 뭐가 다르냐? 보시면은 일단 옆으로 확 뭐가 늘어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각 값들마다 타임의 인덱스가 달려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첨자에. 즉, 얘는 기본적으로 시계열이 있는 데이터, 뭐, 문장이 됐든, 어떤 숫자 값이 됐든,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어가지고요. 기본적으로 차원이 한 차원 더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요 가운데 있는 히든 스테이트라고 하는데, 요 히든 스테이트라고 하는데, 요 전의 스테이트를 받아서
지금 스테이트를 같이 업데이트 해줍니다. 그래서 아까는 요 빨간색 부분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시계열의 의미가 있어서 옆으로 쭈르륵 늘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전에 거를 받아서 같이 똑같이 W 곱해주고 전체 다 더해서 하이퍼 탐젠트 넣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그러면 H0가 필요할 건데요. 보통 이제 H0를 사용자가 이니셜라이저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쓰면 보통 00으로 값을 처리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넣었을 때 요런 거를 RNN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리커시브하게 본인이 본인의 예전 값을 가지고 또 참조해서 현재 상태를 업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그 상태로 미래 상태를 업데이트하고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거를 RN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멘전을 넣으면 이제는 요 length of time sequence를 같이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리고 이제 요 안에 하나 요 초록색 요 파랑색 하나를 이제 보통 이게 약어로 요런 식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어 요게 인풋이 이제 히든 스테이트 전 단계의 스테이트 거고요. 요건 이제 그 기수 그 타임에 해당하는 인풋 X가 됩니다. 그거 두 개를 탄젠트 하이퍼볼릭에 넣어서 위로 올려서 히든 스테이트를 계속 보유하고 이 아웃풋으로 내놓고 요거는 이제 다음 기수를 위해서 또 넘겨준다. 이런 식으로 보통 그림을 많이 그립니다. 여기 W, 뭐 B 이런 애들은 전부 다 이제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 대상, 그 파라미터들인 거고요. 인풋은 X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 X가 이전에는 그냥 요렇게 그냥 어떤 시점 이런 개념이 없이 그냥 딱 하나의 값이었는데 지금은 시계열의 개념이 있는 애들이라서 이런 애들이 이제 여러 개 있는 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I am a boy면은 이제 I am a boy가 이렇게 다 하나씩 들어와야 되는 애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의 인풋 쉐입 자체가 단순히 그냥 I만 넣는 게 아니라 M만 넣는 게 아니라 I am a boy를 다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2차원이 될 수밖에 없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구현도 간단합니다. 심플 RNN이라는 게 이제 여기 한 초록색 칸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위에 댄스를 씌운 게 이 WHY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풋 쉐입이 44인 경우 44인 이유 요 앞에 4는 HELL 지금 요 문제 상황은 letter prediction 그러니까 글자를 예측하는 거고요. 헬까지 넣으면 HELL까지 넣으면 5를 예측하게 해줘 라는 게 이제 문제 상황인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제 문자들을 다 이제 원한 인코딩이나 어떤 식으로든 벡터로 바꿔주는데 지금 이제 원한 인코딩을 해가지고 011, 0001 이런 식으로 바꿔준 건데요. 그거를 바꿔서 넣을 때 HELL이 4자리이기 때문에 4개. 그 다음에 저희가 피처를 4개를 썼기 때문에, 즉, 디멘전이 4개이기 때문에 44인 거고요. 요 가운데 3은 이제 그 다음에 받는 히든 레이어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노드 개수. 즉, 지금 요걸 3차원으로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3인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44고 요런 넌이 있는 이유는 저희가 지금 헬 5를 이제 넣은 거지만, 뭐 예를 들면 WORLD, 월드, 뭐 이런 식으로 그런 5글자짜리가 엄청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데이터 개수에 해당하는 거라서 넌인 겁니다. 그래서 3개를 넣어주고 3개를 넣은 다음에는 소프트 맥스를 써서 이거 값을 최종으로 받겠다. 소프트 맥스는 이제 멀티 클래스에 대해서 보통 이렇게 하나 씌워줘가지고 계산을 하는 애인데요. 예를 들어 프로바빌리스틱하게 보기 위해서 값들을 전부 다 서메이션 해준 다음에 1이 되게끔 노멀라이즈 해준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제일 큰 값이 그 해당하는 자릿수의 어떤 라벨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게끔 해주는 펑션입니다. 지금은 이제 원활 인코딩이라서 이제 1이 앞에 1이 있으면 H인 것처럼 아마 5는 정답이 0001이었을 거니까요. 소프트 맥스를 씌워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4가 들어와서 3이 되고 3이 4가 된다. 이런 형태가 지금 이제 가장 심플한 RNN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웨이트도 이렇게 뽑아보면요.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웨이트, 요 4 곱하기 4짜리가 WXH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이어에 있는 웨이트 3-4자가 요 WHY가 됩니다. 그러면 이 바이어스는 보시는 것처럼 000이고 0000으로 이제 이니셜라이즈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요
XH, WHH, BH 이런 애들, BY 이런 애들은 이 타임에 인디펜던트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히든 스테이트 0에서 1로 보내줄 때에 곱해질 WHH나 맨 마지막 t에서 t 플러스 1로 보내질 때 곱해질 WHH나 똑같은 애인 겁니다. 왜냐면 이 값들을 다 집어 넣어주고 요 끝에 왔을 때에 에러가 계산되기 때문에 요 하나하나가 다른 게 아니라 다 같은 애들 계속 반복해서 써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필요한 파라미터 개수가 막 이 타임 랭스에 따라서 막 배수적으로 느는 게 아니라 같은 애를 반복해서 쓰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케이스는 재밌는 케이스라서 가져왔는데요. 이제 저희 이제 주어, 목적어, 보어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존 loves Jane 하면 이제 요 존이 주어고 loves가 동사고 뭐 제인이 목적어 뭐 요런 거가 이제 되는데 그런 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아웃풋 레이어가 그냥 하나 many to one인데 얘는 이제 many to many인 거죠. 그래서 각각의 스테이트들에서도 나는 트레이닝을 하겠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런 건 이제 return sequence equal true라고 두면은 아까는 이 하나 값만 나왔는데 지금 이제 값이 여러 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차이가 아까는 이 심플 스테이트의 디멘션이 1, 벡터 하나거든요. 벡터 하나. 근데 지금은 이제 3 by 3. 왜냐면은 3개고 이 디멘전이 3개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그 댄스 때려서 소프트맥스 때리래도 3 by 3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파라미터 개수가 33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RNN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원투원, 원투맨이 뭐 등등등 다양하게 할 수가 있는데요. 당연히 원투원을 하는 이 상황은 뭐 사실상 그 그냥 기본 뉴럴 네트워크랑 똑같다라고 봐도 되니까 뭐 크게 의미는 없고요. 보통 이제 many to one이나 many to many를 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점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many나 one이 디멘전의 개수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맞습니다. 내가 I am a boy를 넣으면은 hello를 HELL을 넣으면은 그냥 이 개수가 4인 게 이게 many가 되는 건 거지. 요 인풋 레이어에 들어가는 피처 개수가 many라서 뭐 복수고 하나라서 1이고 이런 게 아니다. 요게 이제 헷갈리기 좀 쉬운 부분이라서 좀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LSTM을 설명드리겠습니다. LSTM은 이제 아까 심플 RNN 부분과 똑같은 부분을 지금 딱 보여드린 건데 훨씬 더 뭔가 복잡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아까 제가 맨 그 초반에 얘기했던 디자인을 어떻게 하냐 부분에서 진짜 참신하다라고 느꼈던 부분인데요. 문제의 원인은 이제 RNN이 한없이 이제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결국은 얘도 계속 업데이트를 쳐줘야 되는 건데 이 뒤로 갈수록 업데이트가 안 좋기 때문에 베니싱 그레디언트 프로블럼이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다음 히든 스테이트에 넘겨줄 필요가 있는가? 라는 어떤 되게 인간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모델을 짜야 되는가를 했을 때 이름을 forget gate와 input gate를 두 개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forget gate는 말 그대로 잊어도 되는 정보. input gate는 이게 진짜 인풋이지. 다른 말로 이걸 기억해야겠다라는 정보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정보를 가지고 이제 셀 스테이트라는 한 줄이 하나 더 생긴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는 이제 히든 스테이트 한 줄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셀 스테이트에다 그걸 실어줍니다. 마치 이거는 이제 컨베이어 벨트처럼 시간이 흘러도 그 셀 스테이트에 있는 거 계속 쭉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져서 이 결합된 정보들이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게 이제 아웃풋 게이트와 합쳐져서 최종적인 결론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이렇게 그림을 보면 설명하면 더 이해가 안 되고요. 오히려 이렇게 찬찬히 뜯어보면 더 이해가 쉽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셀 스테이트는 컨베이어 벨트처럼 움직이는데 폴겟 게이트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그 안에 선형 결합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만 요 시그모이드 펑션을 주는데 시그모이드 펑션 특징 자체가 이제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0과 1로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인풋이 들어왔는데 이 정보는 중요하지 않으면은 이 시그모이드 넣어서 이제 굉장히 값이 작아지겠죠. 뭐 0.1, 0.2. 그래서 그게 여기 와서 셀 스테이트에 곱해지면 여기 이 부분 CT의 우항의 첫 번째 부분 보면은 그 부분은 그만큼 필요 없는 부분으로 정보가 요약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잊어져도 되는 부분이라고 값이 작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인풋 게이트는 좀 중요한 정보라고 기억해야 될 애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GT가 사실은 보시면 탄젠트 하이퍼볼릭을 넣기 때문에 그대로 안에는 스트럭처 그대로입니다. 근데 얘에다가 요 IT, 인풋 게이트라는 걸 붙여줘서 두 개를 그 컴포넌트 와이즈한 멀티플리케이션 해줍니다. 그냥 이제 그 요소끼리 곱해줘서 더해준, 그거를 해준 건데, 그럼 얘는 다른 말로는 내가 어떤 인풋을 받았는데, 걔 중에서 기억해야 될 정보, 얘는 좀 그런 값이 높아지게 될 겁니다. 뭐 0.9, 0.8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잊어야 될 정보와 잊지 말아야 될 정보를 합쳐서 이거를 셀 스테이트에 실어 보내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웃풋은 이 셀 스테이트에다가 또 탄젠트 하이퍼볼릭 곱해주고 걔와 이제 최종적인 아웃풋 게이트를 곱해서 값을 내놓자가 됩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이제 사람의 머릿속은 간단합니다. 내가 잊어야 될 정보와 합쳐야 될 정보는 되게 간단한데 이거를 구현을 어떻게 하지라고 했을 때 최초에 이제 LSTM을 구현한 사람은 이런 식으로 구현을 했다. 그래서 각각의 게이트마다 그 셀 스테이트를 곱해주거나 아니면은 인풋 게이트를 곱해줘가지고 이게 이만큼은 잊어도 되는 정보, 이만큼은 기억해야 되는 정보라는 어떤 수치화를 했고 최종적으로는 그 셀 스테이트에다가 탄젠트 하이퍼볼릭 곱해가지고 아웃풋 게이트를 붙여서 내놓는 게 이제 인풋, 아웃풋 값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잊고 싶은 정보만큼을 측정해주고, 그 다음에 기억해야 될 만큼 정보를 이제 측정해줄 때 이제 시그모이드 펑션을 쓰고, 각각을 이제 더해서 그 다음 그 현재 셀 스테이트를 업데이트를 쳐주고, 마찬가지로 그걸 이제 탄젠트 하이퍼볼릭에다가 또 아웃풋 게이트에 시그모이드 붙여가지고 히든 스테이트로 내봅니다. 이게 GRU 그림 여기 하나 있는데 엄청 간단해집니다. 훨씬 더 그 쓰는 게이트들 줄어들고 근데 때로는 GRU가 더 좋기도 하고 때로는 LSTM이 더 좋기도 하고 LSTM이 너무 그러면 뭐가 복잡한데? 라고 하는데 사실은 아까 그 RNN과 그림을 두고 보면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돌아가는 거는 굉장히 뭔가 연산이 많지만 요 인풋과 아웃풋의 형태는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사실 코드도 차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보시면 아까 그 심플 RNN일 때의 코드인데요. 파라미터가 40개짜리인데 요걸 LSTM으로 바꿔주기만 하면은 사실은 그 사용자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보시면은 파라미터 개수가 112개로 훨씬 더 많이 늘어난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아까 말한 것처럼 단순히 이 W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히든과 그다음에 저 스테이트 그다음에 아웃풋 이렇게 세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긴 뭐 포겟에도 하나가 있어야 되고 인풋에도 있어야 되고 G에도 있어야 되고 아웃풋에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이 파라미터 개수가 훨씬 더 늘어난 거고 실제로도 딱 4개 더 많이 늘어났고요. FIGO 그래서 그런 차이가 생긴 거지 그런 차이로 인해서 이렇게 됐고, 저도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요 G 대신에 뭐 C도 넣어봤고, I 대신에 1-F도 수많은 방법을 해다가 이게 잘 되고 하니까 이제 이름도 그냥 폴게스로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확 또 이게 어떤 혁신적으로 사람들을 이목을 끈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